복습을 할게요. 까먹었을 테니까. 넷플릭스 창립은 1997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래됐구나. 먼저 생겼네. 네. 제가 대학교를 아직 가서 3학년일 때 생겼으니 오래됐네? 라는 느낌이고. 3살 때 생겼네. 생각보다 근데 비디오 회사였지 않아? 비디오. 네, 비디오 회사였어.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랑 그 다음에 마크 랜돌프라는 사람이 이제 비디오 대여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헤이스팅스는 CEO에서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co-CEO 체제인데 테드 서렌도스랑 그레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제 co-CEO 체제를 둘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178억 달러래요. 그리고 고용 인원이 2,800명이고 제가 주가를 안 보다가 보고 놀랐는데 얘가 1,000을 찍었어요. 1,003.15달러, 1.15달러. 근데 너무 올랐나? 이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엄청 올랐네. 진짜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 2022년에 넷플릭스 빠져났을 때 그때 쟁여뒀던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꽤 됐겠구나 우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100 몇십 달러까지 내려간 거 속상하다. 같은데. 네. 그래. 엔비디아도 빠지니까 오르고. 그러네. 22년도에 27만 4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죠. 140만 원이니까. 야, 그쵸. 진짜 많이 올랐다. 근데 비디오 그냥 OTT 업체인데 엄청 오른 거죠.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에서 시작을 했고 미국의 영토가 넓으니까 봉투에 DVD 담아가지고 보내주고 다시 우체국으로 반환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성장을 했다는데 그것만 해도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역시 미국이라 그렇게 장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좁으니까 비디오 대여점이 왜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500원. 그 뒤 막 빌려오고 비디오 테이프에서 칙 돌아가면 나오다가 이제 DVD로 바뀌었다 이랬는데 미국은 너무 그게 교통이 광활하다 보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 복습하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DVD를 원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이제 하니까 인터넷의 넷이랑 영화의 플릭스를 합쳐서 넷플릭스 엄청 간단하게 지은 이름인데 이렇게 됐다. 좋겠다. 그리고 2007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건 미국의 본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생작으로 장사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DVD 서비스를 최근까지 했더라고요. 2023년 7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이제 산골에 계신 미국 노인들을 위해 DVD를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그 2023년 7월에 이제는 종료합니다 하고 했대요. 그래도 서비스를 오래 했네.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 5년 만에 2009년에 스트리밍 건수가 이제 DVD 대여 건수를 넘어서면서 넷플릭스의 새로운 주역 사업이 됐고요. 캐나다 진출한 건 2010년이래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150여 국가인데 제일 큰 파이 두 개가 지금 안 들어가죠. 뭐냐면 중국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파이 인도가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중국 공산당 때문에 변수가 심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인도가 조금 얘네가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나 싶은 게 인도에서 지금 OTT 1위를 하는 업체가 디즈니 자회사래요. 그래서 디즈니 자회사가 1위를 해서 점유율이 70%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획기적으로 인도도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인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인도를 합치면 25억인데 그건 조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4,200만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억 한 지금 4천만 가구의 이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가구요? 2억 4천만. 2억 4천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왜 인도랑 중국 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지 빼고 거의 다 네,
많이 쓰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못 쓰는 사람들 빼고. 일본의 2배네. 네. 그 미국에서만 2천만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부가 대한민국, 일본.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일본에는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있대요. 2018년 기준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조사하게 된대요. 그래서 미국 내 프라임 타임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쓰고 있고, 아마존 그거를. 네. 방송 산업에서 이제 스트리밍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했던 스토피파이 엄청 올랐던데. 아 맞아. 아 네. 스토피파이요? 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그때 예림쌤이 했었는데. 아니, 아니요. 누가 했었지? 스포티파이. 예은이. 예은이가 예은이가 있나? 했었다. 예은쌤이 했었는데 스토피파이 엄청 올랐어요. 오. 이제 두 개가 거의 쌍둥마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구랑요? 넷플릭스랑. 진짜로? 와. 그냥 음악계에는 스포티파이로. 네, 그래서 스토피파이 엄청 오르는 거 보고 그때 예은쌤 말 듣고 못했었어요. 이랬고요. 하여튼 뭐 저기 그 비트코인 같은 얘기지만 2009년에 5.67달러였대요 주식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1000달러니까 진짜 만약에 많이 안타에도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비트코인급의 수익률을 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했을 때보단 3배 오른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얘 넷플릭스 때문에 미국은 케이블 텔레비 그 요금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100달러가 넘는데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만 얼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12달러, 13달러니까 15,000원이니까 다들 케이블 커팅이라고 그러면서 다 케이블 텔레비를 끊고서 이제 오.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게 이제 크대요.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 나도 나라도 끊었는데. 저도 TV 잘안 그거 보죠. 셋톱박스 끊었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네도 케이블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슬퍼했던 회사가 블루레이가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레이는 DVD를 팔았는데 블루레이를 살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기록 매체 DVD 입지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회사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 첫 번째 물결인데 그 다음에 케이블 TV가 두 번째 물결이고 이제 OTT가 세 번째 물결로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텔레비를 보지 않는 젊은 층에서도 OTT는 구매를 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텔레비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OTT는 쓰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2018년에 처음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넘는 후 같은 해 5월에 이제 디즈니랑 싸우기 시작했는데 미네쌤이 디즈니도 발표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디즈니 시가총액을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가 근데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그리고 디즈니는 사실 100년이 넘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넷플릭스 고평가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2019년에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1위 자리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네. 넷플릭스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는 약간 그 자막이 엉성해요. 자막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뭐지 컨텐츠가 이렇게 편중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폐쇄적이고 네, 볼 것도 보편적인 많이 거 없어. 디즈니는. 확실히. 볼 게 많이 없어. 약간 디플 독점한다고 하면 약간 탄식부터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서. 그거 CEO 바뀌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독점률 80이라는 거는 디즈니 자회사인 거지 디플은 아닌 거죠. 그죠? 네, 디플은 디플은 아니고 아니고. 디즈니 자회사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OTT를 하나 보네요? 예, 신기하게. 디플을 하는데 그 자회사는 디즈니가 여러 개 굴려오면서 이제 시장에 맞춰서 그걸 런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어떻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이제 유심의 눈초리는 계속 있는 거죠. 쟤네가 계속 잘 될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하나 망하면 쟤네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계속 오리지널 시리즈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 엄청 많이 있으니까 하죠.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맞아. 외치고 있으니까 컨텐츠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2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월에 14%가 올랐대요. 첫 단어가 된 게. 그래서 그게 컨텐츠가 하나 확 오르면 이제 확 좀 떴다가 만약에 뭐 하나 내놨는데 시원찮다 그러면 잉 이럴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때 발표하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좀 스트리밍 붐이면서 맞아. 엄청난 수혜주가 됐고 주가가 연일 고공한 행진을 하면서 2020년에 다시 한번 디즈니 시가총액을 꺾었대요. 왕좌를 탈환했고 그 다음에 상사일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2천억 달러의 벽을 돌파했고 이후 다시 디즈니가 폭스산 인수하면서 시가총액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튼튼한 상태가 됐다. 현금이 꽤 있다. 돈이 많다고. 넷플릭스가? 네. 그래서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에 의하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과 경쟁하기 위해 콘텐츠 지급비를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그리고 근데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이렇게 좀 회사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울 생각인데 그렇게 큰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울 생각에는 난 흥미가 없다. 나는 계속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메이징 5대 영화사와 함께 미국 영화협회에 소속이 돼 있대요. 처음에 안 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5대 영화사에 이제 뒤처지지 않는 이상을 가지게 됐다고 하고요. 그럴 것 같지. 어찌됐건 영화는 돈을 많이 주면 잘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위험해요. 한국 네. 뭐 있죠? 티빙하고 걔네는 이제 불쌍해서 그거 뭐지? 연예인들 왓챠? 인건비를 어. 엄청 올려놨잖아요. 아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가 네.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야. 출연료를. 맞아, 2억 막 5억 막 이렇게 막 5억 막 이렇게 많으니까. 올려놓으니까 걔네들이 티빙 쪽으로 뭐 촬영한다고 하면은 티빙 쪽으로 안 간대요. 티빙이나 왓챠 뭐 이런 데로. 그냥 많이 올려다가. 웨이브 왓챠. 아, 웨이브. 웨이브 왓챠도 왓챠. 웨이브 왓챠. 좀 많지 뭐 U 플러스 모바일 TV고 이 플러스 모바일 TV는 어떻게 잘 생겨내야 되는데 살아 있었어요 그거. 아니요 잘 살아있어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중에서는 티빙이 제일 점유율 그나마 높죠. 높죠. 근데 확실히 그 넷플릭스도 조금 이렇게 보면 이제 땅콩 같은 걸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회사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떤 회사 맞췄나? 거기도 넷플릭스랑 스튜디오 계약, 드래곤? 네,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그 친구 올랐고 아주 그래도 오래전에 SBS가 질질 싸고 있었는데 거의 2만 원 미쳤는데 이번에 넷플릭스한테 그 컨텐츠 계약했어요? 하기를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4만 원으로 갔대요. 와.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챙겨봐야겠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또 그렇게 연관이 있구나. 이런 엄청 거 커졌네. 보면 보통 두 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진짜 많이 하네. 영국에서는 확실히 넷플릭스 시청이 프라임 비디오보다 2.3배, 디즈니 플러스보다 2.7배가 많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프라임 비디오의 2.6배, 디즈니 2.4배로 측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확실히 영미권에서는 그래도 넷플릭스가 조금 탄탄하게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에 경쟁사들이 영업 손실을 보고서 적자를 냈을 때 넷플릭스 영업이익이 60달러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제 그 역시나 그 재미있는 것이 나오면 이제 흥행을 하는 거죠. 김원희, 김요한 이야기, 뻔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레이맨, 피플아트 이런 게 언급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싹 갑자기 확 몰랐던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시아, 한국 이 투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콘텐츠 투자하는 것 중 절반을 한국에 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이나 애플 같은 데는 그 한국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투자를 하진 하지 않아. 않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 나더라고. 아마존 신기하다. 프라임은 진짜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은 그 아마존 쇼핑몰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아마존이 또 한글을 제공 안 해주잖아요. 네, 지원을 안 해요. 어. 좀 영어가 익숙한 사람만 쓸 수 있고 해외 배송 같은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만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확 늘지는 못하는 투자를 안 해. 그쪽에. 아직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잘 쓰는데. 넷플릭스 근데 한국이 진짜 알짜배기인 게 그 흑백 요리사 투자한 돈에 비해서 엄청 벌어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맞아요. 들었잖아요. 넷플릭스 아시아 본거지가 한국이래죠. 그쵸. 완전 싱글벙글이래요. 넷플릭스 한국한테 대해서. 또 버는 만큼 투자해주는 게 약간 K비트를 기특하긴 진짜 해.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네, 그리고 넷플릭스의 지배구조 생각보다 뱅가드 그룹이 8%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도. 뱅가드면 은행이에요? 네. 음. 그리고 블랙독도 6.24%, 피델리티 5.35%, 리드 헤이스팅스가 1.76%가 부자를 어쨌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미국 금융권에서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징글은 푸덤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사운드 에디터인 론 텐더가 넷플릭스 의뢰를 받아 제작했는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게 론의 결혼 반지가 론의 침실에 있는 캐비넷에 띵강 부딪히는 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던졌나봐요. 그리고 캐비넷에 부딪혀서 띵강 소리가 나는 거를 이제 상징 사운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사운드요? 네. 그 극장용 로고송 이게 나오는 것도 두둥 그건가? 네, 두둥. 아, 댄스 그 진머가 맨 처음에 넷플릭스 할 때 드든 하는 소리인 거 같아요. 그게 반지 떨어지는 소리였어? 네네. 로고송도 뭐지? 한스 진머가 작곡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짧은데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한스 진머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퀄이라서 사운드이 너무 나면 한스 진머가 밥 먹고 쉬는 동안 뚝딱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요금제 같은 거는 나라마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요금제는 다 아실 테니까 저도 4명이 이제 꽃자리 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가족이 아닌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걸 털겠다 이제 털어서 이제 가족 아닌 사람들 다른 IP 쓰는 거를 잡아내겠다 뭐 이러고 있대요. 지금 아직도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아직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마음먹고는 근데 일단은 잡아내는 게 미국이 진짜 잡아내기가 힘들대요. 미국은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내고 털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도 그런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 많이 해야겠네. IP 인증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던데 보니까. 맞아, 네, 맞아. 한 번호당 하나만 하면 되지. 이제 다들 아끼려고 여기저기 갈려 있다 보니까. 사천 이제 쌀까지 거치고 있지 않아요? 4명까지. 네 네 명. 명. 근데 가격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4,250원씩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 광고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광고 요금제가 벌써 나왔잖아요. 5천 얼마짜리세요? 네. 이거? 5,000원?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 그거 쓰고 있어. 저도. 그리고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약간 욕을 덜 먹기는 하는 게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부담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방해를 안 받아요. 네, 방해를 안 받아서 광고 요금제를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TV 광고보다 양심적인 순간에 광고가 나와요. 이러고서 제일 지금 오늘의 뭐는 내 광고 보시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넷플릭스는 또 이렇게 별도 구매하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왜 네이버 같은 데는 들어가면 이제 다른 유료 콘텐츠나 VOD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있고 네이버 멤버십에 이제 넷플릭스가 맞아.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광고 요금제를 네이버 플러스에서 선택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약간 추가 요금제 내면 다른 걸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되려나 네이버 네이버 플러스는 쓰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쿠팡과 더불어 좀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그거 쓰고 있어요. 편해. 그거 많이 쓰더라. 원래 티빙이었는데 그게 넷플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티빙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전 미국의 30일 서비스 옛날에 되게 상징적이어가지고 맨날 30일 쓰고 도망가고 30일 쓰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요금이 인상이 됐죠. 1,700원이고. 한 번도 올리진 않았다가 딴 나라에서 근데 더 올렸었대요. 근데 넷플릭스가 진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안 올리다가 2021년에 17,000원으로 올렸고요. 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네, 이어지는 거예요. 17,000원? 네. 나 그거 쓰는데. 나는 되게 옛날에 14,000원인가? 그때 알고요. 네네. 외국 그리고 기업들은 되게 17,000원 우리나라 최근에 신경 올라. 많이 써준다 뭔가. 오래도 오래됐구나. 올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안 보다 보니까 같은 그렇군요. 보고 싶은데 못 보고. 4,250원으로 가시면 넷플 안 보는구나. 신기하다. 게임 맞지? 그리고 넷플의 게임도 지금 같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게임도 있던데. 넷플 게임 나름 재밌는데. 시장이 응. 접근성 되는 게임을 투자해야겠다. 퀴즈 같은 게임도 있어요. 넷플이 조금 이제 구독 서비스랑 이런 거 해가지고 게임이랑 해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니까 게임. 예,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게임 회사도 하나 인수를 했대요. 핀란드 뭐야? 게임 회사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핀란드 게임? 핀란드? 그래서 이제 근데 게임 회사가 사실 잘 나가는 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잘은 모르겠는데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한 거 봐서는 게임 쪽을 확실히 늘려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광고 협업을 발표하고 2022년에 한국,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간당 평균 4~5분의 광고가 나오는 광고형 베이비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 실제 알려진 것보다 광고 시간은 4분보다 적다. 또 송출되는 광고 길이도 제각각인데 타임라인을 통해 광고가 언제 등장하는지 미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OTT 업체가 어떤 팬데믹 이후에 레드오션과 수입 다방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광고에 대해 그렇게 방해받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 나름 그거를 사용하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광고를 한다는 건 광고 수익이 또 발생한다는 거고 이전까지는 구독료밖에 수익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제 젊은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광고가 그러면 그 콘텐츠 하나에 딱 그 앞부분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 좀 달라요.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두 번 나올 때도 한 있고. 2시간짜리 방송 보면 한 3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근데 두 개가 묶여 있어요. 뭐 30초짜리 두 개. 하나 그래서 1분 막 이런 식으로. 저는 17,000원에 꽃살이가 있어서 직접 경험을 못해봤어요. 나도 경험 못 저도 얼마 안 해봤어. 비싸요. 바꾼 지. 근데 가끔 슬라이드 그거 잘 조정하려면 광고 잘 건너뛸 수도 있긴 해요. 그렇구나. 2023년 4월에 광고형 요금제 화질을 처음에 되게 이렇게 좀 낮게 설정을 했었는데 1080p로 상향을 했대요. 그리고 접속 인원도 2명으로 늘었고 모양층도 광고형 스탠다드로 변경하고 계정 비용료 제한 정책도 시행을 720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그래서 2023년 11월에 계정 공유 제한책 약관이 명시되어 있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 안 된다라는 조항의 단속을 한국에서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용 가구 설정 현재 TV 디바이스를 통해 설정 가능하고 같은 인터넷 IP 주소 기준으로 접속하는 기준을 자동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고 초기에는 스마트 TV 이용자에게만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2024년 2월부터 모바일 사용에 대한 이용자한테 동일한 조치가 시행이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좀 공유가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아직 안 걸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는 하는데 이러면서 제 그거 뭐지 수익률이 되게 좋아지기는 했대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계정 공유를 원하는 경우 추가 회원 등록으로 공유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추가 2계정은 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가된 계정을 1개 프로필만 사용 가능하고 오프라인 저장도 1개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제한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나죠. 차라리 광고용 요금제를 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이징 요금제 판매는 2023년 12월에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2024년 11월 26일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넷플릭스, 광고용 스탠다드 시청권이 추가되어서 디즈니나 콘텐츠 등 넷플릭스 선택하면 1080화질로 무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엠빵으로 하던 넷플릭스 모집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꽤 많았잖아요.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실 분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 앱 같은 것도 있었는데 나눠서 하는. 공유가 안 되세요? 이게 공유를 계속 하는 거죠. IP가 같은 장소인가 이거를 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같이 사는 보다가 안 보기 사람들. 시작했거든. 그리고 막 인증하라 그래요 계속. 성인 인증? 아니요. IP 인증. IP 인증. 그런 것도 있구나. 만약에 평소 로그인 하던데 아닌 데서 로그인하면 임시 인증해야 되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자 이러고 먹튀하는 사례들도 은근 많았다고 그러는데 꼴랑 그거 받고 먹튀하다니 미친놈들 아니야? 양심이 너무 저렴하구만. 네, 그런 초딩 수준. 초딩 수준이죠.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멀티 프로필을 쓰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근데 넷플릭스에 조금 했던 게 디즈니 플러스는 멀티 프로필이 있어도 이렇게 내가 비밀번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는 그렇게 엠빵으로 모인 경우에 내 거를 누르면 맞아. 제가 본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막을 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있어요? 나 네. 몰랐네. 잠금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몰랐다. 역시 사람 배워야 돼. 저도 잠금을 해보진 않았는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그쵸. 19금 콘텐츠 봐도 덜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넷플릭스가 좀 허접했던 게 나도 그 17,000원짜리를 구매해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친구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여자친구랑. 그쵸. 뭐 인증하다가 보면은 그 넷플릭스 계정에 내 전화번호를 지 걸로 바꾸는 거 어느 순간. 어머. 그건 안 되지. 그게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러워 나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몇 번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또 다시 공유해주고 했었는데 또 바뀌었길래 다음부터는 그냥 다 짜증나긴 끊었어. 하네요.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응. 그게 바뀌는 게 참 이상해. 네, 그리고 와서 그 멀티 프로필을 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이 열심히 우리에게 알맞은 콘텐츠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잘 쓰기로 유명하죠. 인공지능이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쓰는 거죠. 이런 주제를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넷플릭스가 되게 잘한 일이 자기네 이제 성공을 위해 잘한 일인 거죠. 맞아. 그리고 약간 넷플릭스가 좀 잘하고 있는 게 인터넷이 느려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화질을 이렇게 다운시켜서라도 안 끊어지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인터넷이 잘 되니까 괜찮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환장하는 동네들 있잖아요. 정말 느린 동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프로그램에서 화면치를 확 내려서라도 화질을 조절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서 속도 제한 걸린 수준이 예를 들어 400 kbps 정도, 그러니까 완전 카톡에 날 정도 수준이어도
그냥 로딩 한두 번 하면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시스템이 아닌 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시청자를 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야 또 그 오지에서도 보지. 오지에서도 시청자를 봐요. 쌓아. 오지. 산골 마을. 오지는 호주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1.5배속 내지 2배속 관상을 제공해달라거나 앞으로 몇 톤씩 뛰어다니는 버튼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기류 가기와 앞으로 가기가 생겼대요. 단지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30초 다시 되돌리는 버튼은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로딩을 하고 나면 다시 저하들로 시작했다가 인터넷 속도를 감지하고 다시 이제 원속도로 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작품 초입에 그러니까 일단 저하즈로 시작을 하고 어떤 상황을 봐서 인터넷이 잘 돌아간다 싶으면 고화질로 막 올리는 그런 신기하다. 신선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이제 소비자들이 짜증 안 부리게 이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동영상을 저장하면은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용량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율 인코딩이나 기억 기반 분질 모두 인터넷 속도가 들쑥날쑥하고 느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세계나 약간 미국의 오지 같은 데도 진출하는 걸 처음부터 엄청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배속 재생이나 이렇게 품질전환 없는 그런 거를 제공하려면 부분적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크롬과 파이어폭스에서는 브라우저를 확장해 보통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개봉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 구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들을 꼬시려고 아직은 게임을 제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건 폴란드래요. 그리고 처음 넷플릭스가 구독자한테 게임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다 보다 보니까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지프스 나우 등처럼 게임 설치 없이 스트리밍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클라우드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는 개인별 개인 구매 없이 넷플릭스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것일 뿐 게임 자체는 설치해서 플레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말고도 콘솔 PC 게임 지원과 자사 IPVR 게임의 AA 게임 지원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AA 게임 대장을 이제 설립했던 팀블루가 2024년 10월 설립 2년 만에 이제 해산했다고 합니다. 잘 안 된 거죠? 잘했네. 네. 적자가 그거 하면서 엄청 컸겠어. 그랬구나. 그래서 설립 2년 만에 재빨리 폐쇄라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보면 좀 기업 문화가 유연성이 이렇게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너 파이어야? 그럼 바로 짐 싸서 나오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직원 안 자르지. 대신에 월급이 엄청 잘해주고, 응. 출근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나랑 네가 똑같네. 돈만 벌어다 줄 수 있다면 휴가를 쓰든 연차를 쓰든 오후에만 출근하든 나는 신경을 안 쓰는데 나는 네가- 일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네, 근데 와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래요. 그래서 그런 유연한 그렇게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시도를 탁 했다가 안 되면 빨리 집어치우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빠른 시도와 빠른 포기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미국은 그게 좋아. You fire. 한국은 안 되잖아. 안 되죠. 미국은 새벽 3시에도 막 메일 온대요. 파이어라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네, 구글 뭐 들어봤는데 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 책상에 없고 뭐 당연히 매점 계정 잠겨 있고
3시에 누가 출근해서 파이어라 메일을 보내는 걸까? 저는 CEO가 저는 능력이 없어서 파이어 아닌 철밥통에 다니는 게 너무 다행인데. 저게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하고 싶겠다. 너무 근데 무서워서. 이제 이런 기업 분위기면은 또 좋기도 한 게, 또 퇴사를 할 때 그런 국업 메일을 보낸대요. 그 국업 메일이 뭐냐면 너 왜 때려치냐? 너 뭐 때문에 빡쳐서 때려치냐? 아니면 네가 계속 다니려면 뭐가 좋았겠냐? 이런 거를 같이 작성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또라이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예를 들어 부서에서 3명이 이렇게 졸졸졸 나가면서 또라이 때문에 이러고 나갔잖아요. 그럼 그 또라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되게 자정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라이도 못 잘라. 또라이 못 자르죠. 또라이를 못 자르지 않아요? 오히려? 또라이를 못 그러니까 자르죠. 또라이를 못 잘라. 또라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죠. 또라이가 있어도 한국은 자를 수가 없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다음에 올릴게요가 아니라 한 번에 짜잔 다 올리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일시에 모든 에피소드를 공개하는 넷플릭스의 편성 스타일은 이제 몰아보기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거 옛날에 DVD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DVD도 왕창 빌려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를 왕창 몰아본 다음에 홍보 효과가 되게 뛰어난 거예요. 야 그거 재밌어 봐봐 이렇게 되는 게 그거를 다 기다려서 보면은 좀 그게 느려지잖아요. 근데 몰아본 다음에 야 그거 봐봐 파면 재밌어 봐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콘텐츠 활용력을 확 넓힐 수 있어서 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CEO 테드 서렌도스는 회사가 드라마 명가인 HBO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TV 시리즈 릴리 해머를 이제 시즌 3에서 진수되지만 대중들로부터 꽤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다음에 2014년 공개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주축으로 이어서 공개된 작품들도 어느 정도 호평을 받으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씩 매년 20작품 이상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20편이야? 네, 매년 20. 매년 20편. 그 한국 거 꽤 많이 만드네. 네, 그쵸. 한국이 엄청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르코 폴로라는 걸 만들면서 제작비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개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HBO 왕자의 개인과 정면수부를 시사했지만 이제 처참한 패배로 끝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왕자의 게임도 시즌 1, 2가 있죠. 그러고요. 엄청 많잖아요, 시즌. 그치? 시즌 많지? 그것도 성공한 건 엄청 성공한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아프리카 소년장의 얘기를 다룬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도 공개를 하고 극장과 동시 상영을 추진했으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극장주들한테 보이콧을 당하기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OTT를 생각하면 극장에 뜬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돌리는데 넷플릭스는 아니 우리 동시 상영 이렇게 극장이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극장에 당연히 불리하죠. 걔는 당연히 실시간. 무리하죠. 실시간인데 그리고 돈도 갖다 엄청 무료에 비싼데. 맞아요. 돈도 비싸게 되고 차 타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극장주들은 말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호장님 속편도 공개하고 봉준호 광고 옥자 제작비 전액도 투자한 것도 이제 옛날 얘기지만 옥자가 투자를 받았었어요? 네 투자를 받았어요. 옥자가 뭐야? 괴물 나오는. 봉준호 만든 영화. 괴물인가요? 아니 외계인가요? 뭔가요? 어쨌든 옥자 여자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김옥자인지 알아. 그리고 이제 영화나 시리즈는 가끔 망작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를 잘 만든다 이런 평도 있어가지고 다큐는 믿고 본다 이런 얘기도 넷플 다큐 진짜 보면 재밌어. 생각보다 다큐 재밌는 게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자연 다큐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많더라고요. 2010년대 나도 좋아하는데. 말부터는 데이비드 윈처, 마이클 스코아로 마틴, 스코세이지, 폴맨 형제, 폴 그린그레스, 스파이크리, 봉준호 등 거장들도 넷플릭스랑 계약을 맺은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넷플릭스가 작품의 모든 저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제작자에게 제작비 전액과 제작비의 약 10%의 수익을 지원해주는 토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해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쟤는 뭐야 이랬지만 이제 거장들도 그래 조건이 좋은데 일단 내 맘대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보통 영화 만들면 제작비 때문에 투자받고 그 눈치 봐야 되고 눈치 봐다 망하고 이런 게 연속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이제 거장들이 영화에 관심을 막 가지게 되는. 이야, 이거 진짜 잘 먹겠네. 진짜 터치를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감독도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억 달러의 작품을 제작하면 넷플릭스 제작사에 1억 1천만 달러를 지급을 하니까 일단 완전 손해날 건 없는 거잖아요. 그 일본 콘텐츠도 많이 떴어요. 어때요? 네, 일본 거? 콘텐츠도 많이 떴대요. 어. 그래서 이제 가끔 제작비 20%를 보전해주는 계약도 있다고 하고요. 건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자들은 좋아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고 나중에 수익을 현실화하게 돈이 이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극장 상영이나 방송으로는 이제 어려운 실험자적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장해주는 만큼 성과를 달성해야 차기 시즌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망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밀어주고 이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거르겠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콘텐츠 현지화를 회사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대요. 그래서 번역을 잘하는 것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우수한 창작자들과 파트너십을 만나서 그 나라만의 문화적 요소를 녹여낸 특수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걸 의미를 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팁을 본 것 같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명은 한데 그래도 환경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었잖아요. 조금 빡시다, 착취당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간 뉴스 프로그램도 한번 손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향성을 배제한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려는 듯한데 아직은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는 보고 있고 케이블 뉴스사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돈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언론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대형 회사가 되고 그때 망하는 거 아니야? 언론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 그니까 나도. 언론이랑 관계가 없는 게 약간 나을 수도 마음 편한데.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형평성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언론은 사실 어렵죠. 어느 쪽에든 쓰게 돼 있으니까. 기업이 넷플릭스도 그랬겠지. 문어발 확장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출이 엄청 늘어나니까. 언론이 되면 그 색깔이 약간 나머지 콘텐츠에도 뭔가 좀 CJ는 안 망고 잘 하고 있네요. CJ가 TV가 아니에요? CJ? 네. CJ도 그때 아니 문어발 하면 옛날에-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 CJ라. 그래도 CJ도 고생하지 않았나요? 고생 많이 했죠. 정치 때문에. 네. 고생 많이 했죠, CJ. 그리고 이제 애니상 시상식에서는 많은 작품이 노미네이트가 되고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로마가 2019년에 공개되면서 걸작이라는 소문이 내면서 칸 영화제 넷플릭스 제작 기준에 있는 베니스 영화제 상영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넷플릭스를 이제 칸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좋아를 안 하는데 베니스에서는 오케이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미국 드라마로 인정이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애니상에서 미국 드라마로 인정 수상자격을 얻고 6관왕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렌토스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는 190국가에서 넷플릭스를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거의 저기 태평양 지구의 섬나라들 빼고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0개. 맞아. 반대로 안 되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다. 안 되는 나라 러시아 지금. 아. 중국, 중국. 아. 북한. 인도는 북한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초상당한 사람이 있대요. 진짜요? 다 우리 주변이야, 그죠? 미치겠다. 저희 입지 왜 이래요?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에서 쫓아낸 건 아니고 우크라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발을 빼가지고 고객을 한 70만 명 잃었대요. 그렇긴 한데 이제 러시아에서 안 들어가고 있고 인도는 들어는 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디즈니 점유율 사에서 점유율에서 밀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한 쿠바랑 니가라과 이란도 가능하대요. 그건 의외다. 의외죠. 네? 쿠바 이런 데도 쿠바랑 가능하대. 이란? 이란이 이란. 사이 안 좋잖아요, 미국이랑. 근데 넷플릭스 서비스가 들어간대요. 쿠바, 니카라과 뭐 네. 그리고 사용 언어는 영어, 한국어, 그리스어, 네덜란드, 엄청 노르웨이어, 많던데? 덴마크, 독일어,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어, 베트남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랍어, 우크라이어, 유러시, 스페인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가 있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카탈루나, 힌디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어, 타이러, 필리핀어, 벵골어, 멜구르어, 광둥어, 북경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막 제작하려면 힘들겠다. 와. 이렇게 하고 하여튼 미국에서도 넷플릭스가 제일 1위였고요. 근데 유료 가입자 수로 하면은 아마존이 1등이래요. 미국에서만? 네, 미국에서만.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랑 유료 가입자 수는 조금 다른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을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입자 수 유료 1위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고 그 다음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요. 아마존 그 인공지능 스피커 뭐죠? 알렉사? 알렉사. 그거 진짜 많이 쓰잖아, 미국 사람들. 집집마다 거의 있을 정도라고. 무조건 쇼핑을 아마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쿠팡이니까. 우리 쿠팡인데. 전체적으로 다 쿠팡 같아요. 막상 맞아. 써보면 진짜. 쿠팡 보면은 다 아마존 따라하는 거야. 약간 프라임 배송도 있고 짭도 많고. 쿠팡 플레이도 생기고. 맞아. 하여튼 미국과 캐나다 구독자 수는 2023년 기준 7,557만 가구이고요. 미국 3대 이동통신인 KT 모바일의 중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스탠다드 서비스를 그냥 쓸 수 있대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과 캐나다 구독자 수는 4,600만 가구여서 이제 넷플릭스 경쟁자 중 하나인데 디즈니 컴퍼니는 이제 애기들부터 좀 나이 든 사람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거를 이제 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좁기는 한데 충성도는 높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디즈니 경쟁사다. 그리고 이제 멀티 디즈니 컴퍼니의 OTT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홀루가 있고 ESPN, 핫스타가 있는데 맞다. 인도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은데 핫스타래요. 에? 파스타? 핫스타. 난 그게 처음 들어봐. 약간 군대에서 주는 음료 같기도 하고. 네, 핫스타라는 게 있고 그래서 디즈니는 현재 전 세계 구독자 수가 그래도 1억 2,980만 가구 많이 늘린 것 같아요. 홀루는 생각보다 많네. 4,380만 가구, ESPN은 1,150만 가구의 구독자를 보여 있고 핫스타는 인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국과 캐나다의 구독자 수는 7,400만 가구, 그 다음에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순수 구독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그래도 승부수를 열심히 띄우고 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아마존인데 현재 전 세계 구독자 수는 1억 8,500만 가구.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OTT가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씩 가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티빙 같은 거 공짜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보고 이런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맥스는 미국과 캐나다 구독자 수가 5천만 가구래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HBO, 그러니까 드라마, 미국 드라마 유명한 HBO의 맥스가 5천만 가구, 역시 디즈니 못지않은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고요. 등등등등등등등등 많고, 애플 TV가 이제 애플 TV가 2019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5천만 가구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근데 구독자의 절반이 아마 무료 구독자일 거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애플 TV는 애플의 입지에 비해서는 조금 슬프다. 그런데 오리지널 작품을 위해서 애플 TV가 스티븐 스필버그랑 계약을 맺었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몸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뭘 만드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버라이전 미국의 이제 SK텔레콤인 버라이전에 가입하면 $10를 추가로 내면 애플 TV,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50기가를 제공하고 있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네. 그리고 2021년기도 일본 OTT 시장의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이 아마존을 깼는데요. 그래가지고 맞아. 넷플릭스가 23%, 그 다음에 일본에서 2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11%, 뭐 그 다음에는 일본 업체 블루루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 순위를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프라임 비디오가 더 높았대요. 프라임 비디오가 71.6%로 1위를 오르고 2위 순위가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넷플릭스라는 자본 진출이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이제 관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미국과 대기업 업계의 수익 증가 한계로 인해서 시장 자체를 바꾸는 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 있다고 해요. 근데 대체로 일본 드라마 업계는 넷플릭스의 등장을 막 환영을 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1대가 조금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국 드라마가 사실 더 잘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게 이제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아유 우리는 돈 주시면 감사하죠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일본은 좀 자유롭지가 못하대요. 아, 뭐 영화를 만들어도 네. 그 투자자가 야 결말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아 없대요. 망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넷플릭스가 투자하면은 그건 좀 자유롭잖아요. 넷플릭스는. 아, 그러면 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드라마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 하고 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금 슬프다. 약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변화가 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들이 블루레이 판매량이 안 나온대요. 근데 당연한 게 이 넷플릭스 가면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블루레이에서 DVD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블루레이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거 이것도 조금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루도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엄청 지브리 스튜디오나 이런 거장들이 작품이 있어. 근데 요새는 뭔가 이렇게 확 뜨는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옛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근데 애니 시장을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네. 몰라가지고 진짜 요즘도 건재한 거 아닌가? 이제 기베라 칼날? 일본 야동이 현재. 거의 맞습니다. 나 애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WPC 한번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당연히
작화나 영상미로 유명한 감독, 제작사 위주로 스폰서를 맡고 작품 내용은 터치를 안 하니까 약간 뭔가 편중이 되는 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미소년물이라든가 이세계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후원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돈벌이만 중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애니 본 적 있어?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애니메이터 육성 사업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수강생의 생활비와 수업료를 이제 전담하면서 졸업생들은 넷플릭스에 이제 독자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학생부터 길러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작품이 흥행을 하거나 이제 명작이 되면은 사실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고 하고, 근데 또 반면에 나오는 얘기가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발을 살짝 뺀다는 얘기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자들도 당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코로나 이제 특수도 끝났고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건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랑 결합해가지고 넷플릭스가 투자한 일본 애니가 흥행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건담 재밌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흥행에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니 좀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닌가 하고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한 애니가 뭔지는 모르겠어. 네. 볼 수 있는 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애니는 보통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그쵸. 그지. 아니죠, 아니죠. 그냥 판권만 사와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막 바키하고 건담 같은 거는 제작했었는데. 건담이요? 건담 얼마 전에 새로 나왔거든. 새로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그거는 네, 들었어요. 근데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요즘 나이대. 네, 그리고 하여튼 일본은 아마존 OTT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넘어가자. 중국은 넷플릭스가 중국의 복잡한 검열과 규제 때문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안 보고 있는 건 아니래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진출을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계속 너네 뭐 어쩔 건데 이러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제 진출이 힘들 수 있는데, 현재 스트리밍 사업자인 아이치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이제 일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제휴가 중단되었대요. 그리고 VPN을 통해 대만이나 홍콩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있지만 이제 숫자는 크지 않은 거고요. 그냥 뭐 합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그 대만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아니 아니죠. 하나의 아닌데. 중국 원리 원칙. 대만에서도 그 이용자가 알죠. 이용자가 하나의 꽤 중국 있는데 원리요. 규모가 크지 하나의 않고요. 아,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고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이랑 그냥 개별 아니야, 뉴스에서 공급자들을 그랬단 통해서 말이야. 계약을 맞아서 개별 작품을 그냥 상영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넷플릭스가 아까 말했지만 힘을 못 쓰는 나라 중 하나인데 핫스타, 진짜 핫스타예요. 뜨거운 스타. 그래서 OTT 기업이 인도의 전체 시장의 70%, 핫스타? 네, 어. 70%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넷플릭스 점유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재밌는 거 맞나? 핫스타는 그러니까. 근데 인도 영화 좀 웃기지 않아요? 저 인도 영화 되게 웃기지 좋아해요. 않아? 인도 영화 재밌는 거 많아. 너무 뭐지? 재밌는데. 약간 B급 정서로 웃기던데. 약간 지락실 같은 뭐라고 네.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춤추고 있잖아요. 주먹쥐고 일어서 늑대와 함께 춤을 사람 이름을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핫스타는 원래 21세기 폭스의 자회사였는데 폭스가 이제 19년에 월트 디즈니랑 인수되면서 디즈니의 자회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이제 아싸 이거죠. 인도하는 효자하겠다. 특시장에서 이제 자기가 인수한 회사가 점유율이 높으니까
약간 먹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100만 명의 러시아 회원들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크림 번다성이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러시아는 자국산 OTT가 점령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넷플릭스는 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거로 유명한데 빅데이터 얘기를 할 때 넷플릭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약간 과장된 방식으로 이제 알려진 것도 있대요. 그래서 가장 큰 오해는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쓸 정도는 아직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거 아웃라인 잡는 것까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작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작품을 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너무 자본을 이렇게 대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뭔가 작가의 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쿠엔트 타란티노 같은 경우는 영화를 고를 때 이렇게 조금 심사숙고하게 DVD 샵에서 이렇게 영화를 고르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능하지 않다. 자기는 자기 영화가 DVD 같은 거로 발매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스티브 스필버그가 아까 스필버그가 애플 TV랑 이렇게 뭔가 협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들이 에미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스카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업적 리스크가 이렇게 좀 있는 예술 영화 같은 건 제작이 어렵고 넷플릭스의 구미에 맞추는 영화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질투고. 네,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뒷얘기인데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리드 헤이스케어 마크 랜돌프는 1998년에 회사를 아마존닷컴에 팔려고 그랬대요. 안 팔길 잘했다. 안 팔긴 잘했죠. 아마존. 아마존에 독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1,5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안 팔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걔네가 더 올렸으면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죠. 아마존이 1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존이 인수했으면 왠지 우리나라 지원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겠죠. 우리나라 TV는 시세 얘기는 안 된 일. 그럼 아마 디즈니가 1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더 가능성이 있겠네요. 무한 나비 효과.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상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온오프 할 수 있고 예지가하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다 화면 해설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보다가 해외에 접속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들이 뜨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거를 볼 수 있고 만약에 한국에서만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만 공개하는 거 하면 한국 드라마가 해외 가면 풀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넷플릭스는 신작을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표준시에 기준해서 00시에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는 오후 5시에 신작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5시였던 거구나. 5시에 공개되는 어. 것도 몰랐는데 5시에 공개되는 거는 캘리포니아 시간이 00시니까. 그냥 여름에는 아마 4시. 썬타임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직장 문화는 말했죠. 너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돈만 벌어와 이런 문화라고. 그 대신에 만약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하면 바로 책상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매년 20%를 내쫓는데요.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근데 20%는 최소 기준이고 더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때 페이스북도 막 한꺼번에 몇만 명 그냥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못 당기겠다 무서워. 아까 말했지만 그 부관 메일을 써가지고 네가 왜 관두니? 라고 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미국 대우가 자체가 좋고 그래. 빡센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잘리지 않는 한 이직은 쉽대요. 그래가지고 경력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잘려도 큰 걱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조사하더라고요. 그 부관 메일을 보니까 너 어디 가서 일할 거야?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와. 실감 진짜.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라고. 갑자기 실감이 나오니 마음이 아프네요.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인데 근속 연수 중학교 하면 8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버틴 사람이 8개월을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가 힘들어서 6개월도 되기 전에 도망가는 런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절반가량은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진짜 그러면 이제 죽어라 일하는 말이야. 너 출근하든지 퇴근하든지 연차를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더라고 하지만 아마 압박감은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 연봉 보고 갔을 텐데 1년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연봉 다 받은 사람이 별로 없겠다. 6개월이라니 평균. 네, 그리고 아마 그때 미네쌤이 얘기하셨겠지만 이제 2022년에 주가 폭락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그때 살걸. 21.79% 대폭락을 기록하고 3달 만에 벌써 30% 폭락을 난 그때 기록을 샀었지. 했었어요. 사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 파셨어요? 언제 샀다가 파셨어요? 바로 팔았지. 아 슬프다. 그래도 꽤 많이 벌었어 넷플릭스로. 그래서 그 급락한 사건이 그래도 주가 시장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손해를 보고 투자은행들이 팔기도 했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쌍한 놈들. 그렇게 다고 하고요. 내가 그놈의 속이야. 아니, 손해는 안 보셨잖아요. 맞아 맞아. 당연히 지금은 다 그 주가 폭락 사건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는데 이어 $1,000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 $1,000.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주가 및 기업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2024년 4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초과하는 매출과 구독자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 4분기 실적을 이렇게 수정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14% 시간에 거래에서 14% 이상 상승하며 99.5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장 요인은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하면서 예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면서 신규 구독자 유입이 증가됐다고 하고요. 뭐를 단속해요?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요. 아. 그래서 광고 기반 모델을 확대하면서 저가형 요금제를 통해서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거. 예. 그래서 아마 재무회계 담당과 이제 마케팅 팀이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 서비스 및 스포츠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고 NFL, WWE 등의 라이브 스포츠 중계가 확대되면 이제 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콘텐츠 강점은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인기 콘텐츠와 AI 기반 추천 시스템 강화 등이 이제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 요소는 매출 및 EPS가 상승이 되고 있다.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하여 성장 지속. 계속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는 있었잖아요. 얘네 지금 버블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는 가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했대요. 1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판매를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리고 광고 및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익 다각화 신흥 시장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 요소. 콘텐츠 제작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콘텐츠 투자 비용이 18억 달러 이상이래요. 아, 돈 많다. 그리고 경쟁 심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들과의 경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경제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도 있대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변동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수입이 뜨면 영화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요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좀 봐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주가가 감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2025년에도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는 되겠지만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하자. 당연히 지금 $1,000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뭔가 붙여놓긴 많이 붙여놨는데 이거를 좀 쉽게 말하려니까 어지러워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응.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역시나 좀 미국 주식이 지금 다 그렇지만 지금 다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더 폭락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폭락해도 다시 오고. 네,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근데 어제 좀 빠졌던데요? 좀 빠져봤지 않냐? 빠져갔다긴 하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뭐 많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배당은 언제 주는 거예요? 배당을 안 줘. 2주까지. 배당 배당이 녹음 없어요. 녹음 종료할게요. 네.